노유진의 100분 토크. 내가 쏠 테니 돈은 당신이 내라. 예. 이런 말은 친구 사이라도 농담으로나 가능한 말인데, 근데 정치인이 국민을 상대로, 더구나 어린이들에게 쓸 돈을 가지고 진지하게 이런 행동을 한다면 이게 상상이 됩니까? 실제로 이런 일이 우리 눈앞에서 벌어지고 있습니다. 국가가 취약전 아동들의 보육과 교육 과정을 유치원, 어린이집 구별 없이 책임지겠다. 이게 바로 박근혜 대선 후보의 누리과정 공약이었는데요. 이름하여 0세부터 5살까지 보육과 유아교육의 국가 완전 책임제. 자, 그런데 책임지겠다는 대통령은 사라졌고 교육감들이 약속을 어기고 있다면서 교육감들이 도리어 직무유기로 고발당하고 있습니다. 자, 100분 토크, 파국을 맞은 누리과정 사태를 포함해서 또 다른 파국이지요. 남북관계 이야기까지. 이 두 토크가 다 섭렵이 되는 분입니다. 그러니까요. 희한한 일이에요. 이거. 예. 자, 전 통일부 장관이시고 요즘은 직무유기로 고발당하시는 교육감. 네. 이재정 경기교육감님 모시고 사회벽도부터 뒤숭숭한 우리 교육, 그리고 뒤숭숭한 남북관계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교육감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아니 어떻게 지내십니까? 요즘에 네. 아주 한심스럽습니다. 네. 고발도 당하고 예. 사람들이 와서 시위도 하고 예. 여러 가지 있는데요. 그러나 무엇보다 더 힘든 거는 아무튼 아직도 경기도는 예산이 통과되지 않지 않았습니까? 네. 준예산 상태. 그래서 이제 예산이 성립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럴 때 쓰는 그 예산 집행 계획이라는 게 있더라고요. 예. 근데 교육부는 그런 지침도 없어가지고 이게 초유의 일입니다. 그러니까 좀 우왕좌왕하기도 하고 좀 그런 상황이죠. 그 월요일자 한국일보 보도를 보니까 교육 전문가와 함께 서울시 교육청 예산 갖고 줄이고 줄일 예산이 있는가 없는가 따져봤는데 75%는 경직성. 예. 경직성. 예. 봉급 줘야 되고 예. 창피한 얘기죠. 예. 기관 운영비 이런 거. 근데 나머지 이제 15% 정도가 이제 한번 줄일 수 있는가 봤더니 한마디로 얘기해서 무상급식 말고는 뺄 게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무상급식 그 예산 줄이고 무상보육하라. 이 얘기 아닙니까? 근데 돈이 게임이 안 될 걸로 어떠세요? 아니에요. 거의 무상급식도 안 되는 것이요. 네. 무상급식의 거의 한 40%는 기초단 재소는 거거든요. 네. 교육청 예산도 아니에요. 그리고 서울시가 내는 게 한 30% 될 거고요. 그러니까 실제 교육청으로서는 줄여봤자 얼마 안 될 겁니다. 그거 갖고는 네. 누리 예산 10분의 1도 안 될 거고. 경기도의 경우를 보면 가령 무상급식을 다 지금 상태에서 우리 경기도가 책임지지 않는다. 그런 경우에도 저소득층 아이들이나 이렇게 다 의무적으로 해야 될 대상들을 계산하고 나면 실제 남는 게 한 1,600억 드는데요. 근데 아까 그 내용 중에 조금 수정할 게 있어요. 이거 75%가 경직성 예산이 아니고 네. 91%입니다. 서울시 교육청이 전국 교육청의 평균이 91%가 경직성 예산이고요. 그래서 사실상 교육청 예산이라고 하는 것은 국민의 세금으로 거의 다 이제 네. 채워서 가는데 손댈 데가 없어요. 경기도 같은 경우는 작년에 감사원 감사 받고 교육청 교육부 감사를 받으면서 지금 네. 말씀대로 어디 또 빼놓은 돈 없나? 예. 좀 자를 거 없나? 더 쓸 데 없나? 꽁쳐놓은 돈 없나? 이것도 예를 들어서 허망한데 막 돈 쓰는 거 아닌가? 이거 다 몇 달간 뒤졌죠? 네. 나온 게 없습니다. 예. 그렇게 우리 이재정 교육감님 차를 바꿨다든지 그러면 참 좋을 텐데. 저희가 지금 타는 차가요. 작년에 10년이 지나서요. 예. 바꾸자고 그러는 거 예산도 없는데 뭘 바꾸냐 그래서 안 바꿨죠. 11년 차 네. 되는 차예요? 그럼요. 그래서 우리 직원들이 길에 가다 서면 어떡하냐고 그래서 서면 걸어가지 뭐 그랬는데. 그러니까 바꿀 수 있다면 보리차를 유물차로 바꾸는 수준. 안녕하세요. 아버지와 함께 인삼농사를 지어 홍삼을 만들고 있는 젊은 농부 이성규입니다. 사람들은 쉽게 양심하지만 양심은 말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품질로 증명하는 것입니다. 양심은 고지식의 대명사 아버지가, 품질은 항상 발전을 추구하는 아들이 각각 책임지는 환상적인 조화. 믿을 수 있는 홍삼 제품을 찾고 계신가요? 노력한 만큼 내어주는 자연의 마음을 알기에 참 착한 홍삼. 바로 정성농장 홍삼입니다. 정성을 다하겠습니다 할 때 하는 바로 그 정성. 정성농장 홍삼을 검색하세요.
스마트폰, 물통, 무휴지, 아이패드, 패스트푸드 음식. 승용차니 지저분해요. 이게 섞이지 않도록 몽땅 넣을 수 있는 멀티 포켓 어때요? 한 손으로 스마트폰 보면 팔이 아파요. 목에 거는 스마트폰 거치대, 이거면 고민 끝. 우와, 아이디어 장렬. 어디서 살 수 있어요? 즐거운 아이디어, 재미있는 쇼핑몰 재미월드요. 스마트폰, 텔레비전, 냉장고 이런 건 안 팔아도 가려운 곳 긁어주듯 빛나고 즐거운 아이디어 상품이 365일 파격 세일 중이랍니다. 거기가 어디라고요? 재미월드입니다. 구글, 네이버 다음에서 재미월드를 입력하세요. 경기도의 유치원과 어린이집 원화가 35만 명인데 그중 한 명이 제 아이기도 합니다. 아, 그렇습니까? 예, 네. 어린이집에 지금 다니고 있는데 이 전국에서 가장 많죠. 인구도 제일 많은 경기도니까요. 저희가 27%입니다. 전국 어린이의 27%니까 가장 규모도 크고요. 예. 거기 들어가는 이제 예산도 1조 559억입니다. 그러니까 저희 경기도 예산 가운데 가장 큰 부분이 될 수가 있는 거죠. 그 지금 어쨌든 경위와 맥락을 모르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한 아이에게 30만 원 가까이 들어가는 국가에서 되는 비용, 이게 지급이 안 되면서 이 폭탄이 떨어졌다, 이런 반응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보육료 폭탄. 네, 보육료 폭탄. 보육료 폭탄이 이제 사실상 현실화된 거죠. 경기도만이 아니라 경기도는 예산이 확정되지 않았지만 나머지 16개 시도는 다 확정이 됐습니다. 예. 거기서 어린이집과 유치원 부분에 다 영원으로 처리된 곳이 서울, 광주, 서울, 광주, 전남 요 세 군데고요. 한 푼도 예산 편성이 한 푼도 안 된 곳. 네. 어린이집이 영으로 된 곳이 이제 충남북, 강원, 전북 이렇게 네. 대략 다 진보 교육감 네. 지역이네요. 또 다른 데도 또 진보도 또 있어요. 예. 네. 근데 이제 그 전체적으로 보면 전국의 이 17개 교육청 가운데 100% 한 데는 한 군데도 없고요. 예. 실제로 지금 현재 이 누리과정 예산 어린이집이건 유치원이건 다 합산하면 한 4조 1천억 정도 되는데 그 가운데 편성한 것이 27%밖에 되질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대란은요, 경기도만이 아니라 전국 곳곳에 지금 일어나고 있는 거죠. 네. 한마디로 얘기해서 박근혜 대통령이 대선 때 자기가 하겠다, 그러니까 국가가 하겠다, 이렇게 약속한 건데 당선돼 놓고 이 뒷감당을 다 지역의 교육청에게 떠안기는, 여기서부터 비롯된 사달 아닙니까? 당시 공약이 유아교육, 보육과 유아교육. 그러니까 보육이라 하면 어린이집을 가리킬 것이고 유아교육이 유치원이죠. 네. 근데 이것을 국가 완전 책임제에서 이제 무상하겠다라고 했던 것인데 네. 지금은 이제 지방 교육청에게 떼는 거죠. 그러니까 국가 완전 책임제란 말이 알고 보니까 국가가 지방교육청에게 완전히 맡기겠다. 그렇게 지금 사실상 돼버리고 있는 건데. 아니 근데 지금 정부 여당 주장을 그렇게 명확하게 하고 있지는 않지만 이렇게 들어보면 마치 어떤 느낌이 드냐 하면 그 누리과정 보육비 지원하라고 돈을 다 줬는데 교육감들이 그걸 제대로 안 쓰고 돈을 안 내놓고 더 달라고 하는 것처럼 이런 식으로 막 말을 하는데 그렇게 오해하는 분도 많아요. 예, 최경환 부총리가 이 4조를 전부 다 이렇게 집행하도록 보냈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했단 말이죠. 근데 이 4조는 원래 내려가는 돈에 다 포함된 4조 아닙니까? 근데 어쨌든 그 사람 국민들이 들으면 돈 줬는데 안 하나 봐? 4조를 받고도 이렇게. 네. 지금 제일 중요한 부분인데요. 박근혜 대통령의 공약에 의해서 무상보육으로 가기 시작한 해가 2012년입니다. 2012년에는 5세부터, 2013년도에는 4세, 2014년도에 3세 이렇게 해서 이제 완성을 하고 2015년도부터는 100% 교육청에다 떼맡겼어요. 2014년까지는 그래도 광역단체가 얼마, 국가가 얼마, 교육청이 얼마 이렇게 나누어 맡았습니다. 네. 그러다 2015년부터 이렇게 됐는데 2015년에 올 때까지 그럼 왜 어떤 과정에서 이것이 이렇게 됐나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기재부가 2012년부터 중기 재정 계획을 발표를 하는데 5년짜리 발표를 하는데 그때 발표 내용이 뭐냐면 매년 이 세수가 좋아서 8.8%씩
교부금이 올라간다. 아. 이렇게 발표를 한 겁니다. 예. 매년 8.8%가 대체로 한 3조에서 4조 가까이 됩니다. 네. 그러니까 이 돈이면 충분히 누리과정 예산을 감당할 수 있다. 이게 이제 그 기재부의 판단이었고 이 교육부가 이것을 받아들여서 5개년 계획을 발표를 한 거죠. 네. 아마 제 짐작으로는 누리과정에 대한 전체적인 운영 계획을 대통령에게 보고하면서 이대로 했을 겁니다. 그렇죠. 그리고 8.8%라는 산출 근거가 없습니다. 전혀 그 근거가 없이 8.8% 했는데 마치 그 747 같이. 그럴 수도 있습니다. 거꾸로 맞춘 거죠. 네. 2012년에서 2013년 될 때 한 번 2조 6천억인가 얼마가 늘어났어요. 그대로 올라가게 되면 그 계산이 맞을 수 있는데 2013년이 지나면서부터 이 계획이 완전히 무산됐습니다. 그래가지고 2015년도 작년에는 본래 기재부 계산으로는 49조의 교부금을 내려보내도록 돼 있는데 실제로 온 거는 39조가 왔습니다. 10조 원이 10조 원이 부족했던 거죠. 이제 잘못된 거죠. 부족했는데 문제는 이제 아시다시피 왜 우리나라가 OECD 적어도 이제 회원국이 됐으니까 교육도 OECD 수준으로 가야 되지 않겠느냐. 그냥 학급당 인원수도 줄이고 네. 교육을 뭐 좀 발전시키자 이렇게 얘기가 돼서 학급당 인원수를 25명으로 줄여나가기 시작해서 사실상은 기재부 논리는 학생 수가 줄어드니까 인구도 줄어들고 아이들도 안 낳고 학생 수가 줄어드니까 예산은 당연히 줄어야 된다. 그런 판단으로 설득을 해 나간 거죠. 근데 그 반대로요. 오히려 학생 수 주는 것이 아니라 학급 수가 늘어나고 학급 수 늘어나니까 시설 많이 줘야 되고 교사 숫자 늘어나고 교사 숫자 늘어나고 실제 경기도의 경우에 2010년부터 2015년까지 5년 동안에 교사 수가 정식으로 늘어난 게 3,000명이 넘습니다. 기간제 빼고 기간제가 2,000명이 넘고요. 합하면 5,000명이 넘습니다. 그리고 학급 수도 적어도 한 1,100개 이상의 학급 수가 늘어나고 네. 또 신도시가 많이 생기니까 한 170여 개 학교가 늘어나고요. 그런 건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전혀. 난 무슨 계산법인지 알 수가 없어요, 이 기재부가. 그래가지고 결국은 작년에 아시다시피 49조가 온 게 아니라 39조가 오면서 아주 교육 자체가 무너지기 시작한 겁니다. 최경환 씨 지역구가 경산 청도라. 네. 청도가 혹시 그렇게 인구 줄어들고 계속 학생 수 줄고 이래서 청도 그 지방교육지원청의 예산이 줄어들었다든가 이런 거 아닐까? 원래는 2012년도에 이 누리과정에 대한 기본 계획이 이제 그 성립될 때 이 사람들이 그 세수 수입에 대한 전망이 그게 이제 크게 잡았던 거예요, 당시에. 예. 거기에 연동돼서 증액이 결정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그래서 그만큼 어떤 이제 전체 이제 세수가 늘어나게 될 걸로 이제 매년도 예상치를 갖다 높게 잡고 그러면 이제 지방교육재정에 들어가는 이제 내려가는 돈들도 이제 단위가 이제 높아지니까 이런 것들은 소화해낼 수도 있다라고 판단했던 건데 그게 이제 아닌 게 확인되면서 그러면 별도로 돈을 더 주든가 아니면은 무슨 뭐 그걸 위해서 세수 개발을 위해 가지고 뭐 증세를 하든가 이렇게 아니면 못 한다고 하든가 못한다고 하든가 이래야 되는데 그냥 그런 것 없이 그냥 그러면 원래 있던 돈 가지고 써라 이제 이런 식으로 지금 된 거죠. 얼렁뚱땅 그냥. 그러니까 문제가 원래 별도 항목의 이제 세출 증가를 안 시킨 거는 이제 국세 수입의 일정 비율만큼 지방재정 교육재정 교부금으로 가게 돼 있으니까 세수 늘어난 추계를 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제 실질 경제 성장률이 얼마고 물가 인상률이 얼마고 예측치를 이렇게 해가지고 해마다 얼마 늘어날 거다 이걸로 된다 이렇게 한 거예요. 근데 뭐 자기들 중기 재정 계획 때 그 세울 때 경제 성장률 보면 4점 몇 프로 5% 막 이렇게 해놨는데 실제로는 작년에도 2점 몇 프로밖에 안 됐잖아. 그 반토막 난 거예요. 반토막 나니까 당연히 국세 수입이 줄어드는 거고 국세 수입이 예상만큼 안 늘어나니까 지방 교육재정 교부금이 줄어드는 거니까 그 돈으로 못하니까 돈 더 주든가 하라는데 다 줬다는 얘기 아니에요 지금. 네. 그럼요. 근데 이제 우리나라의 경제 성장률이나 또는 이런 게요 8%를 넘어간다는 건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에요. 중국. 근데 이제 우리 교부금은요 기준이 그 전전년도의 세입이 기준입니다. 네. 그러니까 2012년도 교부금은 2010년도의 세수를 기준으로 해서 결정되고 2015년도 거는 2013년도 거를 기준으로 해서 결정을 줘요. 그러니까 2015년도 걸 할 때 이미 14년도에 돈이 얼마가 나와 있는 겁니다. 그렇죠. 2013년 게임이 나와 있어요. 예, 나와 있는 겁니다. 분명하게. 그러니까 2015년도에 얼마 갈 거라는 걸 다 잘 알고 있는 겁니다.
8.8%라는 걸로 국민을 속이고 대통령을 속이고 모든 걸 속인 거죠. 결국 이런 상황이 이제 이 8.8%라는 놀라운 숫자에 비극이 온 거예요. 우리 경제가 언제 8.8% 성장을 했습니까? 그러니까 대통령이 사실 지금 상상할 담화문을 발표해야 될 때예요. 예. 국민도 속고 저도 속았습니다. 이러면서. 그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지금? 아니 근데 지금 또 그런데 이제 아까 말씀하신 바와 같이 교부금을 주면서 거기 다 넣어줬다. 네. 최경환 부총리도 그 얘기하고 제가 이영 교육부 차관도 와서 그 얘기하고 다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새빨간 거짓말 아니에요. 거짓말도 이런 거짓말이 사실 없는 거죠. 왜냐하면요. 저희 경기도의 경우에 2016년도에 예상된 이 교부금 내시된 액수가 8조 4천억입니다. 근데 이 8조 4천억은요. 우리 인건비만 다 해도 8조 5천억입니다. 인건비도 감당을 못하는 거예요. 네. 천억이 비네. 이 교부금으로 인건비도 감당하지 못하게 된 때가 작년부터입니다. 그러니까 이 누리과정을 전액 부담시키면서부터 이게 이제 안 되었는데 결국 여기서 그럼 어떻게 된 일이야 이게 정부는 다 줬다는데 여기서 이 텔레비전이 아니니까 이 보여드릴 수는 없고 교육부가 이제 이 교부금을 나눠줄 때 39조를 작년에 가는 예를 들어서 나눠줄 때 예. 교육부는 한 46가지 47가지의 이 여러 가지 종류의 내용을 해가지고 이 교부금을 나눠주는 소위 이 재정 수요 기본 재정 수요라는 항목들을 자기들 마음대로 만듭니다. 금년에 이거 넣고 작년에 이거 넣고 뭐 이런 식으로 매년 만들어서 46가지가 되는데 그 가운데 하나를 누리과정을 넣은 겁니다. 그래서 경기도경에 1조라는 걸 넣고 그냥 자기들은 한 거예요. 그랬더니 인건비 부분도 줄이고 뭐 학교 건축하는 것도 줄이고 뭐 다른 부분을 다 줄여서 그냥 맞춰버린 겁니다. 숫자를. 장부에서만. 그러니까 장부상으로는 숫자는 맞는데 실제로 이게 현장에 와서 쓴다고 하면 전혀 얘기가 아닌 거죠. 맞질 않는 거죠. 그 교육청하고 상의도 없이 그렇게. 상의가 어디 있어요? 일방적으로 하죠. 우리나라를 아주 그렇게 생각하세요? 상의가 있나요? 예를 들자면요. 지금 아까 얘기한 바와 같이 이 누리과정을 이렇게 결정할 당시에도 이 교육감들과 상의한 적이 없습니다. 그냥 지시를 내리는 거예요. 일방적으로. 이주호. 네. 일방적으로 지시를 내리는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를 놓고 사실은 재작년 2014년 말에 2015년도 예산을 다룰 때 아주 제가 집중적으로 이 문제 제기를 했죠. 작년 이맘때도 시끄러웠어요. 네. 그 때문에. 그래서 한 번 얘기 나오지 않았습니까? 여기에 근본적으로 두 가지 문제가 있어요. 하나는 지금 얘기한 아주 재정 자체에 문제가 있는 거죠. 이상해요. 제 이름이 이재정인데 어떻게 저렇게 됐는지. 그래서 제가 선거운동할 때요. 교육재정은 이재정이 책임집니다 그랬는데 완전히 이건 책임이 아니라 아주 여러 가지 어렵게 만든 셈인데요. 이 돈의 절대 액수가 문제입니다. 2016년도에 정부는 1조 8천억을 더 줬는데 왜 모자란다고 그러느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실제로 지금 2016년도에 내놓은 교부금 총액이 2013년도 액수하고 비슷합니다. 그러면 물가상승률이나 아까 얘기대로 뭐 자연증가분을 생각해 보면 인건비 늘어난 것만 해도 거의 아마 1조 가까이 될 겁니다. 지난 몇 년간. 근데 그런 상황에서 이 누리과정의 4조 1천억을 그냥 갖다 얹혀버린 겁니다. 장부상 맞추고. 장부를 맞추지도 않는 거죠. 엉터리 장부죠. 장부 자체에서만 맞는 거지. 현실과는 아무 상관없이. 완전히 현실과 다른 분식 장부죠. 그러니까. 근데 유치원은 그 법률적으로 보면 교육과정으로 이제 규정되고 어린이집은 또 보육과정인데 지금 어린이집에 대한 관리 감독권이 교육청에 있습니까? 아닙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두 번째 내가 드리고 싶은 말씀이 지금 노 대표 말씀하신 것처럼 법률적으로 보면 교육감의 직무 이건 이제 교육법에 나와 있는 거죠. 직무는 교육과 학예로 국한되어 있습니다. 보육은 저희 사업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초중고등학교만 감당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어린이집 예산을 교육 재정으로 감당해야 될 이유가 뭐죠? 그렇죠. 두 번째, 이 어린이집의 부분은 처음부터 이것은 보건복지부의 관할 업무였고요. 그래서 제가 옛날 국회에 있었을 때 유아교육법을 만들면서
그때 벌써 이미 유보 통합을 이거 해야 된다 안 된다 이거 가지고 뭐 말이 많았습니다. 어린이집은 뭐 안 된다 절대 해서 반대해 가지고 지난 한 20여 년 가까이 이 논쟁만 있었지 이 문제 해결을 못한 거예요. 네. 그러다가 지금도 해결이 안 된 상태에서 여전히 지금도 어린이집의 부분은 보건복지부 산하에 경기도면 경기도 각 시도 광역시도의 시장지사의 권한 아래 인허가를 해주고 관리 감독을 하는 거죠. 네. 그러니까 누리과정 비용도 실제로요. 우리한테 맡겨진 일이 뭐냐. 저희한테 돈이 이렇게 정부에서 오면 그 돈을 1인당 얼마씩 해서 지금 1인당 29만 원입니다. 회계사 업무만 하는 거죠. 그렇죠. 이걸 도지사 전달 업무. 회계 구좌에 갖다 전달하면 그걸로 끝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건 이상한 거거든요. 그래서 재작년에 사실 이 2015년 예산을 하면서 교육부가 분명히 약속한 것이 이 법령을 정비하겠다. 정비해야 되겠네요. 네. 왜냐하면 법으로 못 바꾸니까 이걸 지금 법으로 못 바꾸는 거 아니에요. 어린이집을 가령 뭐 교육감 산하에 둔다는 걸 내면 여러 개 법을 바꿔야 돼요. 네. 교육법도 바꿔야 되고 지방재정법도 바꿔야 되고 이 교부금법도 바꿔야 됩니다. 교부금도요. 교부금법에 의하면 교부금은 누리과정에 쓸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예, 교육재정 교부금은 누리과정에 못 쓴다는 거죠. 못 쓰게 되어 있는 겁니다. 이거를 법을 못 바꾸니까 시행령에다가 예. 영유아 보육법에다가 이제 누리과정 부분의 경비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보통 교부금에서 부담한다. 네, 부담한다. 이 영유아 보육법입니다. 네. 그것도 국무회의에서 통과시킨 겁니다. 국무회의에서 통과시킨 거예요. 원래는 이게 법제처에 가면 모법과 상충한다고 해가지고 다른 법하고 상충한다고 해서 재검토 지시가 내려와야 맞죠. 우리 옛날 경험으로 치면 당연한 거죠. 법제처에서 이거 딱 받아보면 이거 안 돼요라고 바로 말해요. 시행령이 법을 위배하고 네. 있습니다.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모법을 준수하라 이런 차원에서 여야가 합의했는데 그 합의해준 유승민 원내대표가 철퇴를 맞은 거 아닙니까? 예, 그렇죠. 자기 배신자라고. 정치하라고. 배신자.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주장하니까 영유아 보육법의 시행령을 바꾸질 않고 법도 바꾸질 않고 이번에는 어떻게 했냐 하면 이 작년 10월 6일에 날짜도 잊어버리지 않습니다. 작년 10월 6일에 지방재정법에 이 교부금을 쓸 수 있는 의무 편성 부담으로 이 누리과정 갖다 집어넣어 버린 겁니다. 시행령에다가. 쑤셔놨네. 의무 편성으로. 의무 편성. 그러니까 이거는요. 이건 사실상 시행령을 가지고 국회 입법권도 무시한 거고 그렇죠. 이 시행령을 가지고 교육감에게 부여되어 있는 예산 편성권도 그냥 뺏어가 버린 거고 동시에 이것은 뭐 교육감의 어떤 교육 자치의 원칙도 무시한 거고요. 이건 뭐 법도 무시하고 그렇게 된 거죠. 이래 놓고 이제 최경환 부총리는 너희 법대로 해라. 교육부도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법대로 합시다 그러면. 그래서 우리 보고 직무유기다. 아니 우리 직무유기 아니다. 최경환 부총리하고 황우여 부총리가 오히려 직무유기란 거지. 왜 우리 보고 왜 법을 어기라고 그러느냐. 그 직무유기가 아니라 직권남용. 직권남용이죠. 네, 그쪽은 직권남용이죠. 네. 그러니까 주먹이 법이다네. 그 우격다짐으로 밀어가지고. 아니 근데 대통령은 이거 모르나? 그거 진짜 이거 알면 나도 섰고 국민도 서갔습니다. 이거 해야 될 것 같은데 이거는 대통령이 이걸 아니 보고받으면 금방 모르나 이거? 아니, 우리가 아는 대통령 자기가 자기를 속인 건데 뭐. 유일호 경제부총리 후보자가 오늘 청문회를 했는데 이 문제가 나왔어요. 이 문제에 대해서. 아니 누리과정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데 아니 국가가 책임지겠다고 해놓고 왜 딴소리를 하느냐 했더니 이 지방교육청 지방자치단체 거기도 국가다. 그런 논리를 또 개발을 했습니다. 근데 이건 이미 2013년 말에 김성태 의원이 주장했던 말이거든요. 중앙정부에는 지방정부가 다 포함되어 있는 거다. 아니 그 말은 맞을 수 있는데 그렇다면 이 국가 전체의 사무, 지방자치단체와 교육청과 여기까지 다 국가기구라고 합시다. 그러면 이 국가기구 전체의 재정 수요에 대해서 국가기구 전체를 총괄하는 청와대와 이제 기재부와 여기에서 대책을 세워줘야 될 거 아니에요. 같은 국가끼리 예컨대 지방교육청은 1층이고 경기도는 2층이고 예를 들어서 뭐 청와대는 3층이라고 합시다. 3층에서 계획을 다 세워서 1층에 이거 하고 2층에 이거 하고 3층에 이거 하고 해야지. 우리는 3층 일만 볼 거야. 1층은 너 마음대로 해. 네가 알아서 해. 그렇게 해놓고 그걸 완전 국가 책임 보육이라고? 그러면 그 지방 교육청도 국가면은 국가 연합으로 해결하지 왜 자기들끼리만 해결하는? 지원차 왜 결정해?
듣다 보니 열받네. 국가 중에 n분의 1인데. 이게 포맷이 유신 포맷인 것 같아요 지금. 유신 때도 이렇게는 안 했어. 네. 유신 때도 각하 이거 이렇게 문제 많습니다. 그러면 그 임자가 그거 좀 제대로 해봐. 그러면 이제 그 사람이 해결했단 말이야. 예. 근데 이거는 지금 임자가 알아서 해결해 봐도 없어 지금. 다 잘 되고 있는 줄 알아. 유신 마이너스 알파지. 알파는 양의 정수. 예. 그러니까 지금 상황이요. 상황이 어떻든 우리가 법률로 본다고 하면 우선 어린이집 부분은 교육감의 사업이 아닌 거고요. 예. 또 하나 있습니다. 지방재정법에 국가 사업을 지방재정으로 전가할 수가 없도록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방자치단체의 국가 사업을 이걸 부담하도록 예. 못하게 아주 못을 박아 있어요 법에. 그렇다면 남경필 경기도지사가 이거 뭐 해결이 안 되면 우리 경기도가 도비로 어떻게 해보겠습니다. 이런 것도 잘못된 거네요. 잘못된 얘기죠. 그걸 나는 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다고 보는데요. 지방재정법에. 예. 그러니까 이게 지금 아까 대통령의 공약대로 이것이 국가 사업이냐. 예. 이건 분명히 국가 사업으로 시작한 거죠. 안 그러면 다 지방자치단체별로 결정해서 우리는 한다 안 한다 할 수 있는 그렇죠. 거지만 그게 아니고 지금 다 갖다 먹이는 거예요 전국에. 맡긴 거예요 처음부터. 그러니까 공약을 했기 때문에 국가 완전 책임제라고 이제 공약을 했기 때문에 국가 사업인 것이고 법률적으로도 국가 사업인데 네. 이제 시행령을 통해 가지고 이제 지방 사업으로 밀어붙인 거죠. 붙여놓고 이제 지방 사업이니까 지방에서 책임지겠다라고 이제 어찌 보면은 그 남경필 지사 같은 경우에도 범인 은닉 네. 그리고 뭐 작물 그렇게 감추고 뭐 그거 하고 있는 거 사실 공범 상태지 지금. 작물을 지금 맡아준 전당포 비슷한 건가? 전당포. 그 남경필 지사는 몇 차례 이런 얘기를 했어요. 작년 연말부터 단 한두 달이라도 예. 이걸 편성해서 대란을 막자. 예. 그래서 제가 대란을 막는 게 문제가 아니고 이 대란 막다가 교육 대란 온다. 더 큰. 정말 교육이 무너지고 있는 건데 당장 지방 이 교부금 가지고는 교육을 해나갈 수가 없는 지경에 이르러서 사실 교부금법의 교부금 제도라고 하는 것이 국가가 책임질 의무교육에 대한 책임이나 교육의 전반적인 어떤 책임을 질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미 이건 무너진 거예요. 예. 그럼 이걸 재건을 하거나 이걸 어떻든 간 다시 세울 생각을 해야 되는 건데 당장 눈앞에 있는 걸 가서 눈앞에 있는 것을 그냥 막고 보자. 막고 나서 얘기하면 되지 않겠냐. 제가 그래서 막고 나서 해보려고 작년에 무척 애를 썼는데 4차례나 추가 경정하면서 문제를 다 해결하려고 애를 썼는데 결국 아무것도 된 게 없다. 나는 그러면 지금 1월 달부터 어린이집 유치원 보육료를 이제 부모들이 바로 내야 되는 건가요? 내야 되는 거죠. 이제 벌써 이미 전국적으로 대란이 시작된 거죠. 시작된 겁니다. 왜냐하면 1월 1일에 교육청이 이제 이 교육지원청으로 도를 내려보냅니다. 예. 그럼 매월 4일까지 교육지원청은 그것을 계산을 해서 유치원 쪽에 다 내려보내요. 그럼 이것을 집행되는 게 1월 20일입니다. 벌써 1월 1일, 1월 4일이 다 지나지 않았습니까? 네, 그러니까 이미 11일. 집행할 수 있는 기간은 다 끝난 거고 유치원은 벌써 이미 이게 사고가 난 거고요. 어린이집의 경우는 조금 다릅니다. 방법이. 어린이집엔 아이사랑 카드라는 이 카드를 은행에서 학부모들에게 발행하면 예. 학부모들이 그걸 가지고 카드로 결제를 해요. 어린이집하고. 예. 결제를 하면 은행에서는 이제 경기도로부터 각 광역시도로부터 돈을 받아서 예. 그걸 이제 처리하는 거죠. 예. 그러니까 가령 그 은행이 광역단체가 부도에 내겠냐 생각해서 한 2달 봐준다 그러면 봐줄 수 있는 그런 여유가 있는 거죠. 예. 그러니까 실제로 이 대란으로 잘 학부모들도 아직은 느끼진 못할 겁니다. 설마. 예. 우리 설마 있잖아요. 네. 지금까지 국가에서 내주던 걸 갑자기 나보고 내라 하냐. 그럼 갑자기 이걸 이게 하랴. 한 30만 원 돈 되잖아요. 돈 하나 선거도 몇 달 안 남았는데 예. 이런 생각들을 하고 있을 겁니다. 학부모들의 경우는. 예. 그런데 이제 문제는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법률적으로도 하나 정비된 게 없고 재정적으로도 교부금이 한 푼도 늘어나지 않은 상태에서 누리과정을 통째로 맡아라. 네. 불가능한 얘기 아닙니까? 예. 전국적으로 보면 평균 대체로 1년에 받는 교부금 액수가 약 40조 됩니다. 거기서 조금 약간의 차이는 있습니다. 아마 40조. 작년 같은 경우는 1조가 모자랐고 금년에 1조가 좀 넘어 나온 겁니다. 누리과정 전체 비용이 4조가 넘습니다. 네.
그럼 전체 정부가 주는 이 비용이 교육비도 안 되는데 아까 말씀드린 인건비도 안 되는데 여기다가 이걸 어떻게 맡아가지고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사실은 다른 거하고 충돌시켜가지고 고의로다가 무상급식은 왜 하냐. 그러면서 무상급식을 중단하고 사실 무상급식 중단한다고 해가지고 그 돈으로 누리과정을 채울 수 있는데 택도 안 되는데도 불구하고 마치 이제 이건 대통령 공약이니까 네. 무상급식은 대통령 공약이 아니잖아요. 예. 내 공약 아닌 거를 왜 내 돈 가지고 하느냐. 예. 뭐 이런 식으로 해서 강제로 충돌시켜가지고 싸움 붙이고 있는 그런 상황인 거죠 지금. 진짜 이 정부를 보면은 항상 충돌을 시킵니다. 유치원 다니는 그 부모하고 어린이집 보내는 그 부모 이것뿐만 아니라 뭐 정규직 비정규직 혹은 노년층 청년층 모든 게 갈등을 막 야기시켜가지고 파행이 빚어지면은 그때 마지막에 각하께서 등장하셔가지고 최후의 조정자로서 종결자로서 나타나신단 말이죠. 종결도 못해. 지금 종결도 못하고 있는 판인데 지금 저희가 이제 이 누리과정 이렇게 하다가 보니까 완전히 교육청이 다 빚더미에 앉아가지고요. 실제로 2012년도에 전국 시도교육청이 진 빚이 한 2조 조금 넘었었어요. 근데 2조 좀 넘다가 2015년 작년에 무려 10조 7천억이 됐습니다. 4배가 됐네. 5배가 넘었죠. 이 누리과정 때문에. 누리과정 거의 때문이죠. 다. 예. 근데 지방교육체도 지금 발행 한도까지 찬 거 아니에요? 더 이상 채권 발행은 못 하는 거 아닙니까? 지금 실제로 법에서 보면 잘 안 되니까 작년에 법을 바꿨죠. 더 할 수 있게. 더 할 수 있게. 작년에 그래가지고 법을 바꿔서 그 누리과정 빚을 낸 겁니다. 그러니까 예산 지원을 해야 되는데 네. 빚 더 낼 수 있게 네. 고쳐준 거지. 그래가지고 실제로 청년들도 집 없는 사람들도 뭐 교육청도 다 빚을 내라. 실제로 전국적으로 보면 지금 전국 교육청이 이 2016년도에 현재 예상으로 보면 대략 예산 대비 36.3%가 빚입니다. 경기도교육청은 58.7%입니다. 그러니까 이건 지금 현재 원칙적으로 보면 예산의 그 원칙에서 본다고 하면 이미 이건 뭐 파산이 된 거죠. 지금 이거 해법이 지금 시민들이 궁금해하는 건 해법인데 이 지금 보육대란 임박했는데요. 그 제도적으로 뭐 이런 예산 조처상의 문제인데 지금 교육감 협의회 경우에는 되게 어떤 해법을 원하고 있습니까? 저희로서는 해법이라고 하면 지금 현재 당장 1월 달에 이게 지금 벌써 문제가 커졌으니까 이제 제일 쉬운 방법은 대통령께서 결심을 하셔가지고 하여튼 국고에서 부담하는 길밖에 없다. 일단 예비비로 하든 어떤 돈으로 하든 간에. 왜냐하면 2016년 네. 예산에는 이거 편성 안 돼 있잖아요. 네, 안 돼 있습니다. 아니 경기도만 안 돼 있지 다른 데 다 돼 있는 거죠. 아니요. 중앙정부에서 여기 돈 줄래도 줄 돈이 지금 예산 편성 안 돼 있으니까 예비비에서 갖다 쓰는 수밖에 없죠. 그렇죠. 이 예비비에서라도 어떻게 해서 주지 않으면 네. 이 대란은 막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교부금을 늘리려면 교부금법을 바꿔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 지금 선거가 내일 모레인데 그게 국회에서 심의가 되겠습니까? 불가능한 얘기죠. 거기다가 지금 우리 보고 그럼 지방채 얻어서 해라. 그러려면 이 지방채 얻는 것도 이제 다 이 도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돼, 심의 의결을 받아야 되니까 이것 또한 아마 한 2달 이상 걸려야 되죠. 그러니까 당장 이 대란을 막으려면 국고에서 부담하는 길밖에 없고 국고가 부담하는 원칙을 세워서 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해법을 정의당에서 얘기하지 않았어요? 노 대표님 이거 어떻게 얘기를 하라고? 그 전부터? 작년부터? 했죠. 이게 원래는 지금도 이제 크게 비화되고 있지만 작년 재작년에 이미 이것이 크게 문제가 돼가지고 이걸 이제 정부가 약속한 대로 국고에서 이걸 갖다 부담을 하고 그러면 그 재정 어디서 확보하냐 그거는 이제 국가가 뭐 세금을 더 걷든지 해가지고 해라고 이제 했었죠 그때. 그 지금 그 지방교육재정 교부금 교부율이 지금 내국세의 20.27% 그죠? 그렇습니다. 근데 이것을 한 1%포인트 정도 올리면 되게 우리 요즘 세수가 한 300조 원 이렇게 내국세가 되니까요. 300조 원까지 안 되나 하여튼 되면 1%포인트 올리면 3조 원 정도 이렇게 만들어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라도 제도적으로 해결하고 금년도에는 이미 이제 이 조처를 하기엔 늦었으니까 예비비 편성을 급하게 예비비를 땡겨 쓰든가 아니면 추경 편성을 급하게라도 하든가 그렇게 하고 빚을 내더라도 중앙정부가 빚을 내야지. 그런 거 아니에요?
그렇죠. 지방정부는 뭐 더 이상 이제 빚을 낼 수가 없는데 한 가지 중요한 점이 이제 2014년도에 15년도 예산을 다룰 때 똑같은 현상이 있어가지고 예. 그때는 기재부에서 어떤 안을 냈냐면 적극적으로 그러면 이렇게 할 수 없으니 국고도 일부 내고 그리고 지방채로 이걸 하자. 예. 그 지방채를 내려면 지방재정법을 바꿔야 될 상황이어서 국회하고 협의해가지고 그 어떻든 지방채를 더 얻을 수 있도록 이걸 하자. 원래 지방채를 얻을 수 없도록 제한해 놨습니다. 네. 제한 이유가 지방자치단체의 건전 예산을 만들기 위한 하나의 조치였거든요. 근데 그 룰을 깨고 어떤 법을 바꿔서 작년에 1조라는 부채를 지방채를 발행하도록 한 것도 기재부입니다. 작년에는 그렇게 해서 열심히 해도 문제를 해결하려고 기재부가 앞장서서 노력을 했고 교육부도 이걸 따라갔던 거예요. 근데 금년도에는 기재부에서 단 한마디 얘기도 없는 거예요. 없는 것뿐만 아니라 오히려 기재부의 최경환 부총리가 나서서 뭐 담화문 발표하면서 전부 다 뭐 법적으로 행정적으로 재정적으로 뭐 압박을 가하는 거죠. 네. 심지어 뭐 감사원에 감사를 시키겠다 뭐 대법원에다가 또 뭐 제소하겠다 뭐 이러는 판인데 저는 그 얘기 들으면서 참 야, 이게 정말 국민으로부터 선임을 받은 교육감들을 아니 정부의 장관들이 저렇게 무자비하게 무슨 뭐 법적 제재를 가하겠다 뭐 대법원에 제소하겠다 막 그러니까 참 이게 도대체 이게 어찌 보면은 최경환도 경산에서 뽑혀가지고 아니 이 사람 언제까지 정부에 있어요? 지금 선거 때문에 나가야 되지 않나? 예. 이미 그 후임자도 그러니까 지금 정부의 태도가 이제 이 진보 교육감이 다수가 있다 보니까 예. 어찌 보면 이런 걸 통해 가지고 진보 교육감을 곤란하게 만드는 예. 공격하는 이제 그런 소재로 쓰고 있는 측면도 있어요. 교육감제도 없애자. 네. 교육감 직선제도 없애자. 지금 계속 군부를 떼우는 거 아닙니까? 그것도. 아니, 최경환 씨 같은 사람은 솔직히 이제 나라를 위해서는 네. 부총리 같은 걸 하면 안 돼요. 그냥 골프장이나 다니고 이렇게 하면 그게 최고의 애국이야. 괜히 일마트하고 할 줄도 모르는 사람이 이 개판을 만들어 놓은 거 아니에요 지금? 저는 지금 이제 우려되는 바가 아시다시피 작년에 그 역사교과서 국정화 얘기가 나오면서 이젠 뭐 국가가 다 하여튼 가르치는 내용까지도 다 만들어내고 저도 혼을 살리려면 국가의 역사교과를 쓰지 않냐 뭐 이런 식으로 얘기 나오는 걸 보면서 한편으로는 이제 교육감 직선제 폐지 이 운동을 막 벌이지 않았습니까? 네. 가령 뭐 우리 경기도 같은 경우는 작년에 김무성 대표가 수원에 오셔가지고 아주 대규모 집회를 하면서 하여튼 뭐 이 교육감 직선제가 가져오는 폐해가 어떻다 이러면서 직선제로 가야 된다 이러다가 자기들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싶은데 네, 이게 잘 안 되니까 그러다 왜 누가 그 헌법 소원을 내지 않았습니까? 한국교총에서 네. 그러다가 헌법재판소에서 이건 아니다. 그게 이제 판결이 나니까 이제 직선제 얘기는 이제 바꿔서 간선제로 한다는 얘기 이제 들어가 버리고 이제 나는 이 예산 편성권 교육감이 가지고 있는 예산 편성권을 이 부채 이런 걸 등등으로 하고 국가 사업을 예산 편성 안 하니까 너희 안 되겠다. 이래서 혹시 뺏어가는 게 아닌가 또 시행령 하나 만들어 가지고 이런 우려가 돼요. 그럼 예산 편성권을 가져가면 교육감을 왜 뽑아요? 이게 교육자치는 헌법에 규정돼 있는 거 완전히 무너지는 거죠. 교장 임명이나 하라고 두는 게 아닐까. 아니, 교장 임명도 저희가 못해요 제대로. 그것도 다 교육부가 정하고 그러죠. 네, 대통령 임명장이에요. 그러고 교장 임명장은요. 그렇죠. 네. 교육감이 대행하는 거지. 네. 네. 대통령이 임명장이고요. 그래서 사실상 이런 거를 그것도 교육자치 정신에 따르면은 그 대통령이 나와야 될 권한이죠. 오바마 대통령이 뭐 미국의 초등학교 교장 임명합니까? 이 내부 조직도 저희는 좀 이상하게 돼가지고 한 부분은 국가공무원이고요. 네. 또 하나는 지방공무원이고 그래요. 더 이상한 건 이제 선생님들 가운데 우리가 장학사나 장학관을 뽑잖아요. 예. 장학사나 장학관이 되려면 이건 지방공무원입니다. 그러니까 교사직에서 지방공무원으로 전직해서 전직 신청서를 내서 장학사 장학관이 됐다가 다시 또 학교로 돌아가려면 전직 신청서를 내서 국가공무원을 가는 겁니다. 왔다 갔다 하는 거죠. 이거는 뭐 그런 역시 글쎄 유연하게 운영한다는 면에서는 좋지만 원칙에서 보면 난 납득이 잘 안 되는 일이죠. 다 국가라면서 네. 무슨 다 국가인데 뭐 왔다 갔다 하면 다 중앙정부라고 하면서 왜 그런 것도 나누는지 모르겠습니다. 예. 아니 솔직히 애 낳으라고 예. 아니 뭐 이제 경기도지사도 도지사로 부르지 말고 대통령 경기 대통령 뭐 이렇게 부르야지. 아니 애 낳으라고 뭐 온갖
장려책들 내놓지 않습니까? 뭐 김무성 대표는 애 낳은 사람만 여성은 공천하자 뭐 이런 얘기를 하고. 그럼 저 지네 대통령 어떡하라고. 그러니까요. 그게 참. 근데 이제 제가 참 교육감들이 곤혹스러운 것 중에 하나가 저희들은 이제 교육을 사명을 맡아서 정말 주민의 직선에 의해서 뽑혀진 교육감들 아니겠어요? 근데 이거 도지사는 대란을 막기 위해서 자기들이 어떻게 해서 돈을 내서라도 막자 이러는 반이고 예. 우리는 그렇게 하면 이 교육 재정이 무너지니까 안 되겠다 이러는 거고. 예. 그러니까 저쪽은 좋은 사람이고 우리는 나쁜 사람이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또 거기다 이제 지방 언론이나 지방 사람들이 다 뭐냐 하면 아니 돈은 뭐 어디서 나오든 상관없어요. 애들은 같은 애들인데 왜 애들을 못 만든다고 그래. 뭐 이러니까 아주 이건 참 괴로운 일 가운데 하나죠. 그런데 성남시의 이재명 시장이 그 남경필 지사 제안에 대해서는 그 국가 사무인데 왜 거기 지방자치단체 보고 또 돈 내라 그냥. 예. 도지사 그럼 네 혼자 다 내라 말이야. 예. 그러면서 기초단체로부터 거둘 생각하지 말고.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또 그게 이제 국가 사무를 이렇게 지방재정으로 하는 문제가 결국은 그 지방재정법 위반이라는 얘기를 이재명 시장이 또 하면서 그거는 이제 일종의 언발의 어줌누기다. 그러면 해마다 이럴래. 그렇지. 그 말이 맞는 얘기죠. 근데 수원시장은 여기도 역시 그 더불어민주당 소속 아닙니까? 염태영 시장. 예. 근데 이분은 또 누리과정 예산 지원 방침을 또 밝혔단 말이죠. 어떻게 된 겁니까? 그건? 그게 다 이제 그 염태영 시장도 이제 아이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아마 그렇게 하게 하시겠죠. 난 예. 선의로 했다고 생각해요. 예. 근데 경기도의 경우에 지금 31개 시군에서 아마 4군데인가가 그렇게 자기 지역에서는 애들 그걸 내겠다. 예. 근데 이제 시의원도 그렇고 이 시장도 그렇고 도의원도 그렇고 국회의원도 그렇고 다 이제 어린이집 부분의 학부모들도 다 표가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네. 이걸 자꾸 정치적으로 이해를 할 수밖에 없겠지만 그렇게 되는 거죠. 더구나 도지사의 경우는 자기 관할의 어린이집이 있잖아요. 그럼 앞으로 법 고쳐갖고 항구적으로 그러면 어린이집은 시도지사랑 그 자치단체장들이 다 하든가 그러면 교육청하고 상관없이. 그거 아니잖아요. 그건 아니죠. 지금 현재 그건 아니고 돼 있고 국가의 지금 기본 입장은 보육 통합입니다. 보육 통합으로 해서 지금 이야기는 우선 재정 통합을 하고 그다음 제도적 통합을 하겠다는 거예요. 재정 통합이 돈이 있으면 무슨 통합이죠. 돈을 한 푼도 안 가지고 어디 통합이 되겠어요. 그래서 제가 사실 지난번 예산 심의할 때 제가 그랬어요. 이건 보건복지부에서 한 2조 가져오십시오. 그렇죠. 어린이집 부분으로. 그런 문제 해결될 것을 왜 이걸 안 합니까? 제가 이종걸 대표도 그렇고 원효철 대표도 그렇고 국회의장에게도 그렇고 이런 얘기를 다 했는데 아니 근데 안 돼요. 그 정도 돈은 보건복지부에서 가져올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대통령이 줘야죠. 그 보건복지부 통해 주든 교육부 통해 주든 뭐 교육재정 교부금으로 주든 어느 통로로 돈을 주든지 간에 조 단위의 돈이 움직이는 거는 대통령이 자원 배분에 대해서 결단을 해야 돼요. 대통령이 결단 안 하고 조 단위의 돈을 어떻게 정부가 움직입니까? 그 우리 연금을. 이재정 교육감님 그 이진 시위하지 마시고 청와대 앞에 그 대청 확성기를 설치해 놓고 좀 설명하시면 어떨까? 비라도 좀 뿌리고 풍선도 좀 띄우시고. 아마 그럼 시위법에 어긋난다고 잡아갈 텐데. 네. 아니 그 진짜 조 단위 이상의 돈은 그 돈이 어떤 항목으로 잡히든 그것도 이제 한 일회적인 게 아니고 해마다 들어가는 돈 같으면 조 단위를 넘어가는 돈은 대통령의 결재 없이는 예산 편성 못 해요 기본적으로. 근데 결국 이 문제는 대통령이 몰라서 아니, 본인이 약속했으면 아니 뭐 우리 몰라서 그런 걸 뭐 또 탓하면 뭐해? 본인이 뒷감당을 해야지 왜 그 남한테 다 뒤집어 씌우고. 알겠습니다. 참 이래저래. 근데 대란은 임박했네요. 대란은 지금 뭐 벌어진 거지, 벌어진 겁니다. 네. 학부모들은 뭐 없어요. 그러면 누구를 원망해야 돼요? 대란이 벌어지면. 대란이 벌어지면 이제 결국은 대통령을 원망해야 되는데 왜냐하면 대통령의 공약 사업으로 해서 2012년부터 본격적으로 이제 그 무상 보육을 시작한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 지난 5년간 해온 건데 지금 이게 무너지게 되면 결국 대통령을 원망해야 되는데 그렇지가 않고 교육감을 원망하도록 지금 자꾸 몰아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 나오신 거구나. 네, 이거 억울해가지고요. 억울해가지고 어디 신문고 도드릴 수도 없고. 많은 사람들이 알아야 되죠. 네. 그래서 이 사실을 정말 우리 전국 교육감들과 함께 전국 학생들과 함께 큰 문제입니다. 네. 왜냐하면 제가 이런 계산을 해냈어요. 경기도교육청 같은 경우 1인당 교부금을
학생 수로 나눠보면 1인당 615만 원입니다. 연간. 근데 경기도는 다른 시도의 평균치에 훨씬 못 미쳐서 한 187만 원의 차액이 있습니다. 그 이제 사이즈가 크니까 금융의 경제도 좀 있고. 아니 근데 워낙 우리는 적게 받아요 이게. 예. 교육 규모대로 안 주니까. 똑같이 비례해서 주면 안 되죠. 네. 규모의 경제가 있는데. 어떻든 간에 그거 좋다고요. 예. 좀 적은 거는 맞죠. 615만 원에서 이 누리과정을 지금 하려고 그러면 학생 1인당 돌아갈 교육비에서 66만 원을 또 빼야 됩니다. 거기서 또. 네. 그러니까 저는 이 문제는 국민적 합의가 없으면 안 된다. 우리 정말 학부모들로부터 동의를 받아야 된다. 이 문제는. 615만 원에 66만 원이면요. 약 15% 가까운 돈인데 교육 자체가 벌써 이게 부실해질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러니까 이거는 일방적으로 무슨 기재부가 얘기하고 교육부가 얘기할 일이 아니다. 또 우리도 그냥 좋다고 받아들일 수가 없다. 교육 자체가 무너지는데 어떻게 이걸 우리가 받아들이느냐. 우린 그런 주장이죠. 지금 여론조사 최근 나온 것들을 보면 누리과정에 대한 보육비 부담을 누가 해야 되냐에 대해서는 또 압도적으로 중앙정부가 해야 된다는 응답이 압도적으로 높더라고요. 네. 대체로 한 65대 한 23 이 정도입니다. 23은 왜 있을까요? 이게 우리가 지금 이 사안을 들여다보면. 근데 이제 이렇게 만나보니까요. 기자들도 심지어 잘 몰라요. 잘 모르는 게 그렇지. 누리과정이 뭔지도 모르고 이게 새누리당에서 이름이 왔는지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고요. 새누리당이 책임져야 되네. 누리과정이니까. 네. 그렇게 이제 착각하는 사람도 있고 또 사람들은 이제까지 그냥 잘 해오던 것이 왜 벼랑 간에 이래? 왜 교육청이 돈 안 낸대?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냥. 그러니까 이 문제들을 그렇게 심각하게 생각지는 않는 겁니다. 네. 다만 이 문제를 결국은 좀 더 들여다보고 인내심을 가지고 근본적으로 해결 안 하면 아니 형 누나 교육비 빼가지고 저 동생 영유아 동생 보육비 낸다 이게 얘기는 안 되지 않겠습니까? 이게 이제 중고등학교 초등학교 학부모하고 유치원 어린이집 엄마들하고 싸움 붙이는 거죠. 그렇죠. 또 다른 국면에서 싸움을 붙이는 거예요. 이렇게 싸움을 붙여서 싸움을 붙인 사람을 잊혀버리게 만들어버리는 거죠. 싸우는 두 당사자만 남기는 이런 기묘한 수법. 이 수법은 아주 특허 기술인 것 같습니다. 예. 그러니까 또 일반 사람들이 볼 때는 근데 관 내부의 일로 생각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관 내부에서 자기들끼리 싸우고 있다. 왜 조율을 못하고. 왜 피해자는 국민이다 이제 이런 생각으로다가 책임을 갖다가. 아니 관 내부의 싸움이 맞죠. 맞는데. 옥석이 구분이 안 되고. 그렇죠. 옥석 구분을 안 하면 안 되지. 옥석 구분을 해야지. 지금 뭐 보도 나오는 거 보면 다 그거예요. 교육부와 교육청 간에 싸움 벌어졌다 이러거죠. 내용도 모르고 밥그릇 싸움 이런 표현도 쓰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정말 아까 말씀대로 교육청이야 교육부 주는 돈 가지고 운영하는 기관인데요. 더구나 우리 부채는요. 정말 다 악성 부채입니다. 이 부채가 중앙정부나 이 시도 단위의 부채하고 또 다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교부금을 받아서 쓰는 거고 그렇죠. 그 교부금 속에서 빚을 갚아야 됩니다. 그 조세주권이 없잖아요. 교육청은. 없어요. 지방교육청은 조세주권이 없고 중앙정부는 조세주권이 있고 지방자치단체도 지방세 조세주권이 있어서 뭐 필요하면 세율 인상을 하든가 해서 돈을 좀 모을 수라도 있는데 지방교육청은 없잖아요. 전혀 그 수입 모델이 없잖아요. 전혀. 그 세금을 걷질 않으니까. 그러니까 국가가 되려면 조세주권이 있어야지 이제. 그렇지. 국가기구 중에 조세주권이 없는 기구야. 그 심지어는 무슨 얘기까지 다 하느냐 할 것 같으면요. 담배세도 오르고 그래서 너희들한테 돈 많이 가지 않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참 정말 딱한 얘기죠. 어떻게 그런 식으로 얘기할 수 있을까. 심지어 대안이라고 내놓는 게 뭐냐면요. 교육부에서. 너희 2016년도에 갚을 빚이 한 4,800억 되는데 그 1년간 유예해 줄 테니까 그거 갖다 써라. 야, 롤러오버를 해준다는 거죠. 또는 만기 연장을. 심지어는 학교 용지 부담금이라는 걸 이제 교육청과 지방자치단체가 반씩 부담하거든요. 경기도가 부담할 돈이 지금 한 5천억 좀 넘어요. 그건 안 주고 있죠 아직. 근데 아니 그거를 어떻게 약속을 했냐면 매년 그걸 분할해서 받기로 돼 있어요. 그래서 2020년까지 5천억을 받도록 돼 있습니다. 앞으로 한 4, 5년 동안에. 그거 한꺼번에 받아서 좀 써라. 이런 얘기를 대안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한꺼번에 받았으면 한 해는 되겠죠. 한 해는 되겠지만 학교 용지는 어떻게 해요 또. 그거야 나중 문제고. 대통령 바뀐 다음에 문제고. 네. 그러니까 한 해 정도는 해결할 수 있겠죠. 그다음에 또 하나 안이 나오는 게 뭐냐면 심지어 이건 아주 기가 막힌 안입니다. 너희 기간제 교사가 너무 많으니 그거 한 3,000명 줄여라. 그럼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교육이 불가능한 거죠. 그러니까.
그러니까 저희는 참 기가 막힌 얘기예요. 이런 얘기들을 나는 어떻게 사람들한테 알려줍니까? 아랫도뼈에서 위에 교회라는 네. 얘기지. 근데 일각에서는 그런 보도도 있었습니다. 하여튼 이 예산 때문에 황우여 교육부 장관하고 최경환 기재부 장관이죠. 두 사람 사이가 상당한 갈등 관계다. 뭐 험한 소리가 오가면 싸움했다 그런 얘기도 있고요. 그러니까 이제 황우여 장관 이야기는 교육에 대해서 쥐뿔도 모르는 사람이 막 그 계산기 갖고 이리 자르고 저리 자르고 그런다고. 근데 황우여 장관이 이 누리과정 예산 문제도 그렇고 국정교과서 문제도 그렇고 초기에는 다소 이렇게 유연한 자세, 혼이 정상적인 그런 상태에 임하기도 했어요. 그러나 결국에는 다 최경환 식으로 따라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결국 그건 어떻게 됐냐면은 어떤 분께서 최경환 손을 들어준 거예요. 닥치라고. 누구라고 말하지는 않겠어. 누구라고 말하진 않습니다. 말 안 해도 누군지 뻔하니까. 그러니까 모르고 한 거 아니에요, 그분이. 다 알고 한 거예요. 난 모르고 했다고 봐. 자기가 자기를 속인 거죠. 우리 같은 인간으로서 알고서 이런 일을 한다는 거는 인간성에 대한 그런 불신이 될 수 있어. 인간이라는 증거는 있어요? 그래도 난 참 믿고 싶지 않아. 알고서 이렇게 했다는 거는. 몰라서 그래. 아이고 참. 그렇다고 기분이 더 좋아지는 건 아니야. 몰라서 그랬다고. 아니 그러면은 일단 지금 대안은 없는 것이고 그 중앙 정부가 뭔가 획기적인 카드를 내놓기 전에는 대안은 확실해요. 예비비로 첫 달 1월, 2월은 예비비 갖다 쓰고 그다음에 3, 4월 이후로는 추경 편성하고 그다음에 내년 이후 예상에 대해서는 교부세율 인상하고 그렇게 하면 해결되지 왜 안 돼? 그렇죠. 그 대신에 중앙 정부가 이 1%포인트를 올릴 경우에 다른 데 세출 구조 조정을 해야죠. 딴 데 돈 쓰던 거를 이 지방교육청 보고 뭐 불효불급한 거 줄이라고 할 게 아니고 중앙정부에서 판단해서 줄여서 1%포인트만큼 한 4조 원 정도를 빼야 되는 거지. 보육의 국가 완전 책임제가 바로 그거죠. 그렇지. 그렇게 하지 않으면 방법도 그러니까 없어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2010년 이후 지금까지 이 교부금 세율이 전혀 변동이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교육 규모는 커지고 교육 수요는 많아졌는데 한 푼도 늘어나지 않고 그런 상황에서 누리과정이 벼랑간에 여기 덧붙여지면서 이 교육 대란이 온 거죠. 네, 알겠습니다.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하나만. 저기 그 남경필 지사가 지금 경기도 예산으로 해가지고 어떻게 해결해 보겠다. 그렇게 나온다면은 이게 본인이 결정한다고 될 문제는 아니잖아요. 도의회 기준은 어떻습니까? 도의회 입장은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죠. 도의회는 뭐 아주 일편단심 지금 더민주당의 경우가 다수당인데 거기 입장은 이건 국고가 부담해야 될 일이지 절대로 그 지방정부가 감당할 일이 아니다는 왜냐하면 지방정부에서 이걸 하게 되면 다른 사업들을 세출을 줄여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어딘가 도민들이 혜택 보던 게 없어지는 거지. 결국 남경필 지사가 안 되는 줄 알면서도 안 되는 줄 알면서 왜 그랬을까? 이거는 바로 정쟁을 유발시켜 가지고 그게 아니고 그래 일종의 파퓰리즘이지. 남경필 지사의 병사 성격으로 보건데 어떻게든 욕을 본인은 덜 먹고 이 상황을 빠져나오고 싶은 거지. 이해를 해야 돼 우리가. 뭐 어떻게 하겠어. 알겠습니다. 성품이 그런 걸. 문제입니다. 이어지는 대화를 듣고 답해 주세요. 부동산 사이트 보고 빌라를 보러 갔는데 허위 매물이더라고요. 제가 본 빌라는 싸고 좋았는데요. 알고 보니 불법 건축물이더라고요. 큰일 날 뻔했어요. 친구는 미혼이고 저는 애가 있는데도 같은 빌라를 소개해주는 거예요. 구매자의 상황을 고려하지 않았어요. 자, 신축 빌라를 분양받을 때 피해를 보지 않으려면 어디로 가야 할까요? 정답! 빌라 상담센터요. 정답입니다. 신축 빌라 중개업체 허위 매물, 불법 구조물, 수요자를 고려하지 않은 매물 추천에 지치셨다면 허위 매물 보상 제도가 있는 빌라 상담센터로 오십시오. 전문가의 사전 상담과 무료 투어를 통해 내 집 마련을 도와드립니다. 인터넷에서 빌라 상담센터를 검색해보세요. 노량진 수산시장은 싱싱한 생선회를 즐길 수 있지만 간혹 호객행위나 속을 수도 있다는 불편함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우리는 호객행위 없이 믿고 생선회를 즐기는 방법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바로 미친 물고기 앱인데요. 모바일 앱스토어에서 미친 물고기를 다운받고 앱을 실행시키자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모든 회, 제철 생선, 킹크랩의 랍스터까지 메뉴를 살펴보고 주문한 뒤 깔끔하게 노량진 수산시장을 방문하는 편리한 서비스였습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집으로 배달도 된다는 것이죠. 이제는 회매니아 여러분이 미친 물고기 앱을 깔아야 할 때입니다. 모바일 앱 스토어에서 미친 물고기, 전화문의는 1644-2016. 자, 우리 이재정 교육감님 모셨는데요. 이젠 이재정 전 통일부 장관께 여쭤볼 차례가 됐습니다. 예, 그냥 넘어갈 수 없는 이슈, 바로 신분을 바꾸겠습니다. 아주 직함이 많으세요. 전 장관님. 예, 또 신부님이시고. 예, 자, 북한 핵실험 그리고 우리 정부의 대북 확성기 방송 체계, 이거 진짜 뭐 한반도의 그 긴장이 갈수록 고조되고 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우리 이 타임라인에서 우리끼리 좀 다루긴 했지만 예. 또 이 고견을 우리가 고수를 모신 김에 우리 같은 핫바리들이 이렇게 다루던가 하고 수준이 어떻게 다른지 한번 또 시전해 봐야지. 근데 이렇게 한번 또 여쭤보고 싶습니다. MB 정부와 박근혜 정부 때의 통일부 장관 모시고 우리가 들을 수 있는 수준의 그 답은 어느 정도 수준일까요? 기대하지 마세요. 기대할 수 없는 저급한 수준. 왜냐하면 그 기대할 수 없는 사람들만 썼기 때문에. 네. 오늘날 남북 관계가 이렇게 된 거지. 예. 그것도 통일부한테 별 역할이 없지 않았습니까? 이제 이 얘기는 이제 전 장관님께서 이렇게 대답하시면 후배들을 욕하는 게 되니까 내가 해야 돼. 부처가 다르니까 우리 해도 돼. 아니 그 통일부 이명박근혜 정권 지난 8년 동안은 거의 개점 휴업 상태였다고 볼 수 있겠죠. 가끔 대변인들이 나와서 북한을 탓하는 성명 발표한 거 말고는 한 일이 거의 없죠. 제가 김원현 대변인이라고 그 양반이 MB 정부 때 통일부 대변인인데 제가 그 양반 논평을 다 들어봤거든요. 재발 방지를 촉구하며 이 말이 꼭 들어갔습니다. 유감을 표명하며 유감을 표명하며 재발 방지를 촉구하며 이렇게 얘기했었는데 그런 성명 내는 거 말고는 통일부가 한 일이 없었던 것 같아요. 우리 참여정부 때 통일부 장관을 지내셨는데 이 상황 어떻게 보십니까? 그때는 부총리셨어요. 부총리. 그렇죠. 아니 그 전에 부총리고요. 저 때부터는 부총리 아닙니다. 아니었어요? 네. 강등됐죠. 근데 우리는 다 그때 통일부에 이렇게 국민의 정부 때는 부총리였죠. 그렇게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가 통일부에 하도 민원을 많이 하다 보니까 부총리로 착각했어 내가. 근데 이제 북한의 그 핵시설 문제가 나오기 시작한 것이 처음 나온 게 1990년대 초입니다. 네. 요 때를 우리가 잘 좀 돌이켜 볼 필요가 있는데 이 소련이 붕괴되고 이 중국이 개방을 하고 동굴아파에는 모두 사회주의 국가가 이제 이 변화하면서 급격히 북한이 어려워진 것이 1991년 이후 전력사정입니다. 그러니까 그때 이제 북에서 원자력 발전소를 하나 만들어서라도 좀 어떻게 전력 문제를 해결하겠다 이렇게 나온 것이 처음 이제 그 북핵 사건이고요. 이것에 의해서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맺어진 것이 1994년 북미 간에 제네바 합의라는 게 이제 처음 만들어진 1차 거죠. 핵위기 때. 1차 핵위기가 바로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때 잘못했으면 우리나라에서는 전쟁 날 뻔했던 거죠. 1994년에. 그렇죠. 그러다가 이제 이것이 해결이 되기 1994년 그런 이후에 차츰 시간이 가면서 이것을 해결 국면으로 끌고 간 것이 클린턴 정부 이후에 마지막 단계에 가서 클린턴 정부가 상당히 적극적으로 한반도의 모든 문제는 한국 대통령이 책임지고 관리하고 이끌어 간다는 그 원칙 아래 아주 김대중 대통령에게 전권을 위임하다시피 한 거죠. 그때 그래가지고 결국 일어난 것이 이제 이 남북 정상회담도 하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때까지만 해도 괜찮았었습니다. 근데 남북 정상회담 하고 난 다음에 바로 2002년도에 무슨 사건이 일어나냐 할 것 같으면 핵 문제 가지고 북에서 뭐 이 고농축 우라늄에 이 뭘 하고 있다 하는 거를 미국의 특사가 가서 밝힙니다. 이게 이제 난리가 나서 결국 육자회담이 만들어지고 이제 회의를 한 건데요. 이게 첫 번째 핵 문제 나온 것이 핵실험한 것이 2006년 아니에요? 2006년 이제 10월에 핵실험을 해서 나왔는데 결국 나는 북핵 문제라고 하는 건 근본적으로 왜 일어난 거냐 하는 문제의 관점을 우리는 결국 북미 관계에서 볼 수밖에 없어요. 북미 관계. 네. 근데 가령 클린턴 정부도 그렇고 부시 정부도 그렇고 마지막 단계에 가서 다 대북 정책이 풀어졌습니다. 좋은 방향으로. 그렇죠. 그렇죠? 근데 오바마 정부는 지금 얼마 안 남았잖아요. 근데 여전히 취임할 때 이후 지금까지 정책의 변화가 없습니다. 저는 가장 중요한 목적이 결국 오바마 정부에 대한 대북 정책의 변화를 촉구하는 하나의 요구가 아닌가. 바마 형. 우리 여기 있어. 잊지 말아줘. 이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혹은 이제 오바마 정부에 대해서는 가능성이 없다고 보고
차기 정부 이제 미국이 내년에 대선 들어가니까 네. 그 차기 정부에 대해서 이렇게 차기 정부의 새로운 메시지를 기대하기 위한 사전 작업으로 이제 트럼프가 되면 어떻게 될까요? 트럼프가 되면 반 죽었다고 봐야지. 그래서 사실은 이것이 지금 노 대표님 말씀처럼 현재 오바마 정부에 대한 요구는 곧 미국의 새로 태어날 새로운 정부에 대한 요구이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마지막에 저걸 변화시킨 것은 미국 선거에 영향을 주기 위한 목적도 있었을 겁니다. 네. 그러니까 북은 그 계산이 아니냐 저는 그렇게 판단을 해요. 판단을요. 예. 근데 엉뚱하게 우리는 여기에 대해서 이제 결국 대응하기를 그냥 이 확성기로 지금 대응을 하고 여기에 대해서 또 미국은 B-52가 막 뜨고 항공모함도 곧 온다고 그러고 네. 그런 상황이 되니까 글쎄 이것이 장기 두는 걸로 본다고 그러면 예를 들어서 뭐 차받아 뭐 이렇게 해서 이제 뭐 몰아갔다 그러면 이쪽에서는 뭐 더 큰 세력으로 뭐 왕창 지금 몰려온 셈이죠. 엄밀히 보면 한국이나 미국이나 그 지금 이 무력 시위 혹은 뭐 확성기 이런 것들은 다 그 대내용 아닙니까? 쇼하는 거죠. 예. 작년에 오바마 행정부가 이거는 미국 그 군수산업이 한국에 판매한 계약액 수가 9조 원이래 월간으로. 그러니까 지금 미국 군수산업에서 1년에 무기를 제일 많이 사는 나라가 한국이에요 지금. 진짜 한국만이 컸어. 옛날에 얻어먹던 나라가 지금은 무기 최대 구매국이 됐어요. 지금 신난 거야. 지금 미국의 군산 복합체는 신났어요. 막 그 군인들은 막 폭격기 띄우고 막 한국목 그러니까 막 공포 분위기 조성해서 무기 파는 거야 또. 이게 사은 서비스의 개념이죠. 이게 오바마 임기 말에 지금 사은품 하나 세게 이제 지금 이번에 4차 실험이잖아요. 그 3차 핵실험이 2013년도 3년 전에 있었는데 그때도 핵실험을 3차 핵실험 하니까 한 달쯤 후에 키리졸브 훈련하는 과정에서 B-52가 한번 떴어요. 네. 그 마케팅 하러 오는 거예요. 마케팅 하러. 그러니까 그 얘기는 뭐냐. 그 떴는데도 이번에 4차 핵실험 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5차 핵실험, 6차 핵실험을 못 막는다는 거지. 어찌 보면은 이제까지 한미 양국이 했던 또는 이제 그 국제사회가 했던 일들이라는 게 북한의 어떤 핵실험의 어떤 그 진전을 막는 데 성공하지 못했다. 그럼 이제까지 했던 대응을 다시 한번 이렇게 되돌아보면서 뭔가 이렇게 좀 성찰하고 바꾸려고 노력해야 되는데 똑같은 거 하는 거예요, 지금. 게다가 이번에 저 대북 확성기 같은 경우에는 저 언제 끌 수 있을까요? 이제 못 끄는 거야, 저거. 갑자기 8.15 그 합의를 갖다가 어긴 비정상적 상황이기 때문에 확성기 튼다고 했는데 그러면 이제 북이 핵무기 포기할 때까지는 저거 끄면 안 돼. 계속 떠들어야 되는데 이거는 굉장히 위험한 상황이 이제 상황을 만들어낼 수가 있는 거기 때문에. 아니 근데 이게 8.25 합의 위반인가요? 정부 입장은 그거예요. 아니 8.25 합의 중에 핵실험 내용은 없잖아요. 없지만 비정상적 사태. 비정상적 상황에서는 틀 수 있다 이건데 일단은 실제 상황이 어떻든 청와대가 지금 비정상적 상황이니까 자기들이 비정상적 상황이라는 거지. 그러니까 이 남북 관계는요. 이 일관성 있게 잘 관리해 나가는 그게 없으면 결국 이걸 어떻게 해결할 길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까지 아까 노 대표 말씀하신 것처럼 북한에 대해서 제재와 압박 일변도였거든요. 그러나 9.19 합의하자마자 또 뭐 이 은행 뭐 불법 거래, BDA, 델코, 방코 델타 아시아, 이거 가지고선 결국 두드려 부시고 그래서 결국 지금까지 안 된 이유가 제재와 압박 방법만 써온 거죠. 오히려 대화와 이 문제를 풀리기 위한 노력. 어떤 대안들을 찾지 못한 겁니다. 과거에 이걸 해결하기 위한 유일한 방법으로 추진했던 것이 그 원자력 발전소를 제공하는 경수로 제공하는 거였거든요. 제가 장관 때 마지막으로 결제한 게 그걸 다 철수하는 거에 결제였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철수로부터 아무 대안이 없는 거예요. 사실상 지금도 저쪽의 발전을 도울 수 있는 어떤 방안을 내세워서라도 대화라는 것이 유일한 해법인데 그 해법은 찾지 않고 오히려 지금 군사적 행동으로 자꾸 나가려고 하는 방향으로 가니까 문제는 더 험악해지는 거죠. 저는 이 문제를 어떻든 인내를 가지고 가야 되는데 가장 중요한 건 한국 정부의 입장입니다. 그렇죠. 한국 정부가 어떤 입장을 가지냐에 따라서 미국도 중국도 다 바뀔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한국 정부가 이번에 핵실험 후에
대응이 어찌 보면은 국제사회가 한국 정부도 걱정해야 하는 더 늘었어 이제. 영국 외상이 이제 이 학생기 튼거 가지고 이래 가지고 또 다른 상황이 많이 발생하면은 한국은 이제 먼저 공격한 쪽이 되고 저쪽은 수비한 쪽이 되는 그런 어떤 국제사회의 어떤 심판대회 한국도 같이 오르는 거거든. 그러니까 상황 관리를 굉장히 미숙하게 하고 있는 거죠 지금. 아니 북한이 여기에 대해 어떻게 대응할 것 같으세요? 북한은 뭐 여기에 대해서 대응이라는 건 이제까지 해온 방법대로 강경한 대응으로 해서 말로 여러 가지 하겠죠. 뭐 핵실험한 거 이상으로 더 큰 뭐는 없지 않겠습니까? 다만 이제 정말 그 군사행동을 정말 하거나 그러는 걸로 갈리라고는 생각지 않습니다. 다만 저는 이제 지난번 김양건 통전부장이 벼랑간에 사망하면서 실제로 북에서 군부를 좀 어느 정도 제약을 하면서 당 중심의 이 남북 대화를 주동해 왔던 그래도 합리적인 김양건 부장이 이 세상을 떠난 건 참 큰 손실이라고 보고요. 그걸 대체할 수 있는 그런 대화에 주장하는 사람이 북에 누가 있을까? 물론 그건 여러 가지 조직이 있으니까 물론 가능하겠지만 현 상태로 본다고 하면 그만한 무게를 가지고 북을 이끌어갈 수 있는 사람도 잘 찾기가 어려우니까 사실상 북 내부에서도 여러 가지 오히려 그런 김양건 부장 할 때보다 보다도 군부의 강경한 목소리가 더 이 강경하게 지배하지 않겠냐 이런 우려를 합니다. 그 2차 정상회담 대화록 국정원에서 불법 공개한 거 그거 이렇게 보면 그 정상회담 도중에 그 당시 14합의 다시 이제 9.19 공동성명 후속 조처하기 위한 14합의를 6자회담에서 하고 돌아와서 회담 중간에 들어와서 보고하잖아요. 김양건 통전부장이. 저는 그냥 물론 텍스트로 돼 있어서 뭐 라이브 동영상이 아니니까 정확하게 알기는 어려운데 느낌이 이 사람은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뭐 하고 있을 때도 쑥 들어가지고 뭐 얘기할 거 있으면 또 쑥 하고 이 나가는 분위기? 그 정도로 좀 뭐랄까 이렇게 실세? 아니 조금 그런 느낌이 있었어요. 아니 조금 그건 사실을 조금 잘 기억을 못 하시는 것 같은데 김양건 통전부장은 옆에 계속해서 앉아서 회의를 했고요. 아 그랬나요? 들어와서 얘기한 건 부부장이 와서 외교부 부부장이 들어왔는데 그때 이제 얘기가 그 부부장이 들어와서 북경서 바로 왔으니까 14선언의 과정을 좀 보고를 드릴 수 있겠습니까? 라고 김양건 통전부장이 이야기를 한 거죠. 그래서 이제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우리 대통령께 어떻습니까? 이걸 같이 좀 보고를 받으면 어떻겠습니까? 대통령도 보고를 못 받으셨을 테니 같이 받읍시다. 그래서 우리 대통령이 좋다고 해서 한 거예요. 근데 그게 정말 그 모양이요. 정말 극적인 모양이었습니다. 그러니까요. 우리가 통일 시대가 되면 남북의 대표가 같이 앉아서 남북의 정상이 같이 앉아서 저런 보고를 받는 아니 역사상 남북 정상이 그 외교관계 14 합의를 했던 그 내용을 받는 게 처음이었거든요. 강만길 교수 같으신 분은 그걸 굉장히 평가를 합니다. 그 말미에 보면 김양건 통전부장이 이제 이미 만들어 놓은 핵무기하고 지금 가지고 있는 핵 계획 그다음에 이제 핵시설 이거 처리에 대해서 좀 다르게 처리해야 한다고 얘기하고 이런 걸 이렇게 보면서 제가 이 사람은 그 김정일 위원장 앞에서도 뭐 자기 생각 척척 말하고 그런 사람이네 그런 느낌이었어요. 근데 이제 그 자리 대신할 만한 사람이 없는 거죠. 그렇죠. 북한에. 그때 회담할 때 저도 느끼기를 수시로 아무튼 이 김정일 국방위원장에게 애드바이스를 하는 겁니다. 막 물어보잖아요. 이렇게 막. 김 위원장도 물어보고 본인도 뭐 좀 이 작은 소리도 얘기하고. 그래서 참 저 대단한 참모구나 하는 생각을 그 당시에 할 수 있었는데요. 그분이 갖고 있었던 게 합리적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그 정상회담 끝난 다음에 정말 우리에게 딱 처음입니다. 통전부의 간부들을 데리고 산업시설을 갈 테니 좀 도와달라. 이래서 2007년 12월에 여기로 옵니다. 그때 왔던 사람들이 지금 이제 그 맹경일이 지금 부부장이고요. 부부장. 전종수가 역시 거기에 아주 대단한 그 위치에 지금 있고 요번에도 왜 그 차관급 회담에 대표로 나오지 않았습니까? 이 맹경일 부부장이나 이 전종수 부장이나 이런 사람들은 다 벌써 그 대화에 20년 이상 해온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팀들이 역시 이어받는다고 봐요. 이어받는다고 갈 거예요. 그 기본 방향은 흔들리지 않을 겁니다. 그때 왔을 때 여기 삼성전자도 구경하고 뭐 하고 갔던 그렇습니다. 그 팀들이구나. 그래서 저는 지금 돌이켜 보면 북에서 이 급작스럽게 무슨 뭐 이 전쟁 분위기로 한다거나 저는 그렇지는 않을 거라고 봅니다. 오히려
이제 앞으로 한미 군사훈련이나 이런 걸 앞두고 B-52가 오고 가고 항공모함이 오고 가고 뭐 또 더 대단한 그 스텔스 폭격기가 막 날라오고 뭐 이렇게 되면 이제 여러 가지 분위기가 좀 어수선해지겠죠. 네. 그런 상황에서 우리 국민들이나 우리 사회가 이걸 어떻게 인식하고 가느냐. 이건 저는 별로 바람직한 일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북한에 미군 전투기가 뜬다. 이거는 보통 트라우마를 일으키는 게 아니거든요. 50년 6.25 전쟁 당시에 엄청난 북한 폭격을 감행했던 미군이었기 때문에 전투기가 뭐 북한 상공을 난다. 아니, 그래서 그 이번에 그 B-52 자체가 예. B-52의 능력이 뭐 핵폭탄 실어나라고 투하할 수 있는 능력도 있지만은 예. 실제 그 지하 수십 미터 안에 있는 벙커를 네. 갖다가 뚫을 수 있는 네. 그 무장력을 갖고 있다는 건데 그래서 지난번 2013년도에 그 키 리졸브 훈련 기간 중에 떴을 때도 저기서는 그 긴급 고위급 회담도 열리고 뭐 초비상 상태였다고 그래요. 예. 그래서 당연히 이제 그런 스트레스는 이제 주는 거겠지만은 여기서 이렇게 말과 확성기와 그런 어떤 무력으로다가 시위하는 것으로서는 전 북의 어떤 그 핵능력이 이렇게 자꾸 이제 증가일로에 있는 예. 이 상황을 못 막는다는 거는 이미 다 증명된 거 아니냐. 그렇죠. 그렇다면 다른 수단을 다른 방법을 갖다가 강구할 때가 드디어 왔다라는 거죠, 사실은. 그 관련해서 이제 전 장관님을 모셨기 때문에 우리끼리 얘기하기가 좀 어려운 문제가 하나 더 있더라고요. 북핵 문제 관련해서 중국 반응이요. 이번 4차 핵실험 이후에 중국 반응이 3차 때하고 좀 다른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왜 그렇죠? 중국의 입장을 우리가 참 어떻게 평가해야 되냐면 단기적으로 보는 게 아니고 중국의 긴 북한하고 관계 정치사에서의 흐름을 보지 않으면 이해가 안 됩니다. 그런데 결국 중국은 이제까지 일관된 이 방향이 있었던 거예요. 그게 뭐냐 하면 하나는 북한의 핵을 실제로 용납해 온 겁니다. 예. 중국은. 네. 왜냐하면 그것이 결코 한반도 평화를 유지하거나 아마 미중 관계를 조절하거나 하는 거에 그렇게 뭐 나쁠 게 없다는 판단이 있었겠죠. 그건 일관된 생각입니다. 두 번째로는 북중 동맹이라고 하는 것이 군사동맹이 한미 군사동맹보다 훨씬 강합니다. 그러니까 상호 의무 같은 게. 네. 아니 어떤 사태든지 양국 간에 어떤 외국으로부터 군사적 침략을 받았을 때 다른 한방은 자동 개입하는 걸로. 자동으로 예. 군사 개입을 하도록 즉각 개입하도록 아주 돼 있거든요. 예. 그래서 그게 훨씬 더 강하고 그래서 사실은 이제 이 상황 속에서 오히려 더 이번 상황은 더 중립적인 것 같으면서 실제로는 북을 옹호하는 그렇죠. 그런 입장으로 가고 있는 거죠. 3차 때는 약간 비판적인 분위기가 있었는데 네. 이번 4차는 의외로 중국 반응이 그때보다 덜 비판적이어서 이게 동북아 정세의 변화를 반영하는 건가? 최근에 한일 위안부 합의에 미국이 뒤에서 작용하고 맞습니다. 이런 등등의 이 한미일 군사동맹 흐름과 관련지어서 북경 쪽에서 자기들 의사표시를 한 거 아닌가 그런 느낌. 맞습니다. 지난 몇 년간 우리가 보건대 미국이 대아시아에 대한 군사적 정책이라고 하는 것이 상당히 적극적으로 개입하는 입장으로 변화됐고요. 그것이 한일 외교 관계까지도 미국이 직접 개입을 해서 조정을 하는. 그래서 이번에 위안부 문제도 사실상 미국이 중간에서 개입하고 조정한 걸로 보이지 않습니까? 예. 그렇게 본다고 하면 이 한미일의 이 관계를 오히려 미중 관계, 북중 관계로서 이것을 좀 더 균형을 맞추려고 하는 중국의 계산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판단을 합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시진핑 주석한테 전화 못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화 안 받는 거죠 지금. 안 될 겁니다. 예, 지금 이 전화 받아가지고 뭐라고 하겠어요. 예. 그러니까 지금 이 동향을 보면서 지금 북한이 안 그래도 이미 여러 가지 제재를 당하고 오이사 조치부터 시작해서 당하고 있으니까 지금 지렛대가 없단 말이에요. 우리가 더 이거에 대해서 제재를 하려고 그래도 우리 대한민국은 제재 수단이 없고 사실상 그 개성공단 하나 있는데 그거 문 닫으면 우리 쪽 피해가 더 크니까 그것도 어려운 거고 미국 쪽에서도 뭐 지금까지 봐준 게 없으니까 제재할 수단이 없고 유일하게 남은 게 중국, 러시아인데 러시아는 말 들을 리 없고 그래서 지금 중국한테 압력을 넣고 뭐 부탁을 해서 어떻게 해보겠다는 이런 게 이 보수 언론에 보면 주된 보도 아니에요? 그리고 미국 캐리 장관도 중국에 대해서 왜 중국이 네. 이걸 컨트롤 못하냐라고 질책하다시피 하는데
중국 입장은 미국의 실패죠, 이거는. 중국의 실패가 아니라 미국의 실패인 거고, 저는 중국이 뭐 북의 어떤 핵무기를 갖는 걸 갖다가 이렇게 지지한다고까지 보이지는 않는데, 그러나 결과적으로 보면 이 상황을 방조하는 듯한, 그렇죠, 활용하고 있는 거죠, 자기를 위해서. 저는 분명하게 북한이 핵실험하기 이전에 중국과 연결이 있었다고 생각해요. 얘기했다는 거죠. 그럼요. 네, 연결이 있고 그게 없이 이루어질 수가 없어요. 그게 없이 이루어질 수는 없는 거고요. 그런 의미에서 이미 이것은 계획된 과정이었고 이것이 꽤 오래된 거라고 생각합니다. 전 뭐 단기간에 이것이 설정된 건 아니라고 봐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2013년도에 있었고 지금 2016년도 초에 있는 이유가 거의 만 3년 지났습니다. 네, 여러 가지 계산입니다. 그러니까 미국의 선거, 우리 선거, 그리고 동시에 그 아시아의 지형의 변화, 특히 이 한일 관계, 이거 굉장히 중요한 요인이거든요. 근데 북한으로서는 남북 관계가 개선되는 게 좋지 않습니까? 물론이죠. 이제 그 김정일 위원장 때부터 사실 시작해서 네. 북은 어떻든 이 북중 관계에 있어서 경제적 예속을 조금이라도 덜으려면 예. 남북 관계를 정말 잘 만들어가는 길밖에 없다는 게 일관된 정책이었고요. 그런데 총선을 앞두고 이렇게 핵실험을 하게 되면은 남한의 보수층이 결집하게 될 텐데 그런 고려까지 기대하는 건 좀 그런 고려는 잘 안 하지. 예, 전혀 안 하는. 아니 그쪽에서는 정치, 군사, 경제를 한꺼번에 포괄적으로 타결해야 이 문제가 풀린다고 보기 때문에. 예. 그리고 뭐 여기 야당이 짓고 나면은 좀 남북 관계가 좋아진다고 그 사람들은 그렇게 또 안 믿는 것 같아요. 뭐 또 물밑에서 우리 여당으로부터 뭐 받는 게 있나? 뭐 이렇게 그거라도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요즘 같아서는 그거라도 박근혜 정부에서 물밑으로 뭐 선물이라도 주고받을 수 있는 관계라도 있으면 좀 더 안심이 되잖아요. 유사시에 그거 가동해서 뭐 전장 위기를 막는다든가 이런 거 가능한데 그것도 없는 것 같은데. 근데 이번 상황을 보면서 우리 국민들이 굉장히 이 부분에 관한하는 성숙한 것 같아요. 주가도 별로 안 떨어지고. 네, 이거에 대해서 무슨 뭐 크게 우려도 안 하고 결국은 해결되지 않겠느냐. 마치 저 누리과정 비용이나 마찬가지예요. 결국은 이걸로 무슨 뭐 대란이 오겠나 이런 생각들을 하고 있는 것은 역시 그동안 3차 핵실험 이후에 여러 가지 제재도 가하고 뭐 여러 가지 그 갈등 요인이 있었고 뭐 뭔가 일어날 것 같았지만 그때 해결되지 않았냐 이런 이제 판단을 하는 것 같은데요. 이번 사태가 어떻게 진전될 거냐 하고 하는 것. 저는 결국은 이 북중 관계가 좀 더 강화가 되고 이 한미일 관계가 강화되면서 오래된 그 이 대결 관계가 더 고착되지 않을까 이런 우려를 합니다. 네. 아유, 참 남북 관계가 뭐 당리당략을 떠나서 어느 정권에서든 좀 일관성이 있고 또 최소한의 핫 라인이라도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그런 드는데 무리한 기대까지 핫 라인은 없고 헛 라인만 있는 것 같아서 안타깝습니다. 헐 라인만 헐 라인, 헬 라인. 자, 오늘 이재정 경기교육감 겸 전 통일부 장관님을 모시고 이 누리과정 예산 문제 또 최근의 남북 관계 현안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우리 교육감님 기소당한 입장에서 기소당하신 겁니까? 기소는 아니고요. 고발당해서 아직 뭐 조사는 시작되지 않았습니다만 직무 뭐 유기다 뭐 이런 피고발인의 입장에서 아니 뭐 저기 어린이집 연합회인가요? 네. 경기 어린이집 연합회. 근데 이분들은 왜 정부 편을 들죠? 그러니까 좀 이해가 안 되고요. 저희 사실 어린이집에 아이를 보내는 제 아내도 이 중앙정부가 약속했으면 여기서 감당해야지 왜 교육청에다 떠넘기느냐. 이런 아주 지혜로운 정현주 씨를 제 아내로 지금 두고 있는 훌륭하십니다. 상태입니다. 지금. 어버이연합이 사방에 다 있어요. 어버이연합이 꼭 공원에만 있는 건 아니에요. 자, 교육감님 마지막으로 우리 정치권에 당부하는 말씀 좀 한마디 해주시고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저희야 뭐 이제 정치를 떠난 입장에서 정치권에 뭐라고 뭐 할 얘기는 아닙니다만 우선 이번 누리과정 비용을 놓고 여야 간의 이 논의하는 과정을 참 보면서 너무 안타까웠습니다. 왜냐하면 정치적 사안도 아니고 이 교육 사안인데 좀 너무 이걸 정치적으로 해석하려고 그러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좀 하나 들었고요. 두 번째로는
또 한편으로 이걸 해결한다든가 혹은 이것을 접근하는 방법이 역시 정치공학적으로 접근하는 사람들이 너무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이제 우려도 되고 했습니다. 지금이라도 당장 이걸 잘 풀었으면 좋겠는데 이제 13일 날 다시 경기도 의회가 열립니다. 과연 어떻게 될는지 모르지만 이 남지사가 제안한 안건이 제법 또 다시 풍파를 일으킬 가능성이 없잖아 있지 않은가 하는 생각을 하면서 걱정스럽습니다. 저는 앞으로 이 정치권이 정말 이 누리과정에 관한 한 정말 이것을 대승적으로 보고 대통령의 국책 사업으로 대통령이 꼭 책임지고 하도록 요청을 해야 될 거고요. 그런 의미에서 저는 아까 남북관계 얘기도 했습니다만 교육이나 남북관계나 다 정말 정권에 관계없이 그 일관성 있는 정책으로 가는 것이 옳고 이걸 위한 새로운 제도적 개혁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정말 그렇게 되길 바라고요. 저는 20대 국회가 열리기 전에 이제 준비를 좀 잘해가지고 경기도에서 한 500만 명 정도 서명을 받아서 입법 청원을 하려고 합니다. 이 교부금법 가지고 도저히 안 되고 이렇게 교육재정을 가지고 다 정치권에서 뭐 이렇게 뭐 충돌만 하고 어려움이 생기니 아예 우리 힘으로 좀 강력하게 입법 청원을 해서 20대 국회가 좀 이 교육재정에 대한 근본적인 해법을 찾을 수 있도록 청원을 하는 그런 계획입니다. 교육청에서 그 수익 사업은 못 합니까? 전혀 못 하는데요. 전혀 못할 뿐만 아니라 가령 뭐 우리 김생임이 저한테 뭐 이런 어려움이 있으니 한 10억 주겠다 해도 받을 길이 없습니다. 주지도 않겠지만. 네. 그럴 돈도 없습니다. 예. 자, 이재정 교육감님 하여튼 지금 당면한 현안 지혜롭게 잘 풀려나가기를 바라면서 응원의 박수 한번. 응원의 한번. 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예, 광주에서 지난해에 이어서 유자차 보내주신 김민규 청취자님, 그리고 제주에서 유기농 감귤 보내주신 강인숙 청취자님 감사한데. 이 유자차 맛있어. 그리고 책 보내주신 한혜규 테라코타 작가님, 작품 좀 보내주셨어요. 예, 감사합니다. 나한테는 왜 아무도 안 보내주는 거야? 책 보내드릴. 그렇구나. 감사합니다. 책 잘 받았습니다. 아니 썰전 출연권 못 받으셨습니까? 마치겠습니다. 건축주의 철학과 개성을 닮은 집을 추구하는 목조주택 전문기업 꿈꾸는 목수가 정치카페를 후원합니다.